15년 결혼 다 거짓말. 여러분, 만약 15년을 함께한 남편이 말기 환자라며 이혼해달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요? 제게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6살이에요. 15년의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뒤바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저녁 7시.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남편 이준석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민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준석 씨는 대답 대신 누런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 서류에는 선명하게 위암말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죠.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래. 준석 씨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빠르면 3개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요? 수술은 할 수 없어요? 다 알아봤어. 이미 너무 늦었대. 준석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너랑 아이한테 짐이 되기 싫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정아, 나는 이제 끝이야. 너는 아직 젊고 예쁜데 나 때문에 인생 낭비하면 안 돼. 말도 안 돼요. 내가 끝까지 돌봐줄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울먹이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요. 말기 환자치고는 너무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민정아. 이미 변호사랑 다 얘기했어. 변호사요? 집이랑 재산은 전부 너한테 넘기고 나는 그냥 조용히 갈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준석 씨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골프를 치러 다니며 건강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진단서를 받았다는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준석 씨는 평소처럼 맥주를 마시며 TV를 봤거든요. 말기 암 환자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우연히 친구 수연이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정아, 너희 남편 어제 롯데호텔에서 젊은 여자랑 있는 거 봤어. 아주 친밀하게 식사하던데. 수연아,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준석 오빠였어. 그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준석 씨가 두고 간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께서 실제로 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받았던 진단서와 비교해 봤어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진단서의 병원 도장에는 위조 방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준석 씨 진단서에는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몰래 준석 씨를 관찰해 봤어요. 제가 없을 때 계속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밤 준석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카카오톡에 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오빠 언제 이혼해요? 빨리 함께 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진짜 사랑해요. 오빠만 있으면 돼요.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죠. 1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가볍게 버려질 수 있다니. 다음 날 준석 씨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고 했을 때 저는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면적으로는 슬픔에 잠긴 아내를 연기했어요. 여보,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마친 후 준석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몸 조심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 말은 마치 드라마 대사처럼 어색했어요. 구청을 나오며 저는 몰래 준석 씨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과연 그는 곧바로 다른 구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젊은 여자와 재혼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구청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보며 심지어 기쁨에 겨워 뽀뽀까지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목 놓아 웃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의 말이죠. 연기 한번 기가 막히게 하네. 집에 돌아온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아, 아빠가 해외에 돈을 좀 맡겨뒀는데 그 돈은 내 결혼이 끝나는 순간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지난달 가족 신탁 펀드에서 온 통지서를 받고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15년 전부터 준석 씨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웃을 차례였습니다. 이혼 당일 밤 저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파일을 꺼냈어요. 지난 6개월간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었죠. 사실 저는 준석 씨의 변화를 6개월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샤워할 때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했었죠.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만 해도 300장이 넘었어요. 준석 씨가 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쇼핑몰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 결혼기념일 바로 그날 준석 씨는 저에게 회사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 여자와 함께 포시즌 호텔에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혼자서 케이크를 자르며 그를 기다렸는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탐정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여자의 이름은 박소영, 나이는 28세, 준석 씨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대표님, 이 여자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고 동시에 3명의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탐정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준석 씨도 결국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민정 님이신가요? 저는 김대현 변호사입니다. 고 강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산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산이요? 아버지가요? 네, 선친께서 15년 전 설정해 두신 신탁 조건에 따라 따님의 혼인관계, 해소 즉시 2천억 원 규모의 자산이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감을 잃을 뻔했어요. 2천억이라니요. 준석 씨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액수였죠. 변호사님 정말 2천억이요? 네, 해외 부동산 3곳, 상장기업 지분 2곳,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 합해서 약 2천억 원입니다. 회장님께서 1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셨어요. 혹시 전 남편 측은 이 사실을 모르죠? 네, 회장님께서 3중 보안 장치를 설정해 두셔서 당사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따님이 이혼하셨다는 공문을 받고서야 연락드리는 거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준석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저 남자 뭔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당시에는 그냥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장인 심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버지의 눈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준석 씨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이사하는 것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했죠.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니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고객님, 현금으로 12억을 다 지불하신다고요? 네, 급하게 이사해야 해서요. 놀랍게도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준석 씨가 신부와 신혼집을 마련해 놨더군요.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107동 바로 옆 106동이었어요. 김대현 변호사와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변호사님, 우선 준석 씨 회사부터 조사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요? 재무 상태, 그리고 혹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를 받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준석 씨가 다니는 무역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욱 놀라운 건 준석 씨가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총 얼마 정도인가요? 약 1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대부분 박소영이라는 여자에게 쓴 것 같습니다. 명품백, 해외여행, 고급 호텔 등등.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회사 돈을 횡령해서 바람난 여자한테 쓴 거였네요.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은근슬쩍 메시지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온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전 남편과 공동 명의로 했던 관리비를 제가 계속 내고 있는데 이혼한 지금도 저에게 고지서가 오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어머,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전 남편분도 같은 단지에 사세요? 어느 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준석 씨한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내가 어떻게 강남에 살아? 어머, 미안해요. 제가 단톡방을 잘못 올렸나 봐요. 근데 당신도 여기 사시네요. 정말 우연이에요. 전화 너머로 준석 씨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무슨 돈으로 거기 집을 샀어? 설마 이혼 전에 비밀 계좌라도 만들었던 거야? 잊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목걸이 팔았잖아요. 그건 작년에 그가 박소영에게 생일 선물로 준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제가 어머니 유품이라고 거짓말했던 거죠. 아, 참. 결혼 축하해요. 새 신부님도 예쁘시던데요?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대학 동기들 단톡방에도 메시지를 올렸어요. 친구들아, 너무 속상해.
전 남편이 내가 일부러 자기 아파트에 이사 온 줄 알고 있어. 난 그저 치매 걸리신 시어머님 간병 때문에 병원 가까운 곳으로 온 것뿐인데 오해받고 있어. 물론 시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정표를 얻기 위한 거였죠. 동기들은 난리가 났어요. 정말 비양심적이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혼내주러 갈까? 이렇게 여론을 등에 업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를 만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변호사님, 준석 씨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요. 인수요? 네, 어차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시세보다 조금 높게 제안하면 넘어올 거예요. 그럼 이준석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3일 후 준석 씨가 다니는 무역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50억 원. 제가 가진 돈에 비하면 푼돈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준석 씨가 제가 인수한 회사에 출근하는 첫날, 저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어요. 오전 9시에 전체 직원 미팅이 있다고 공지했는데 저는 9시 30분에 도착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석 씨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정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를 맡게 됐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와 준석 씨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우선 회사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겠네요. 각 부서별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수익성을 보고해 주세요.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들은 결과 회사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요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영업팀장님, 지난해 매출이 30%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그게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들인데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제야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준석 대리가 가격을 조작해서 중간에서 이익을 빼돌린 걸 거래처에서 알아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가짜 업체를 만들어서 마진을 부풀린 거죠. 그래서 거래처들이 화가 나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저는 준석 씨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땀범벅이었어요. 이준석 대리님, 사실인가요? 그건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총 얼마나 빼돌렸나요? 약 15억 원 정도.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15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돈은 어디에 쓰셨나요? 준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소영에게 쓴 거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라니요? 회사 돈 15억 원을 개인적으로 쓰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리님,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개별 면담 시간을 잡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른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이준석 대리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람이 횡령한 걸 거래처들이 알면서 우리 회사 전체를 불신하게 된 거거든요. 다른 문제도 있나요? 네,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리가 회사 여직원들한테도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준석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개별 면담에서 준석 씨와 단둘이 앉았을 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준석 대리님, 네, 사장님. 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는 모습이 참 묘했어요. 15년간 저를 무시하며 살던 남자가 이제는 제게 존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횡령 문제는 심각하네요. 15억이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대리 월급으로 15억을 언제 갚아요? 그게 분할로라도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한 달에 얼마씩 갚을 수 있겠어요? 생활비 빼고 나면 100만 원도 어려울 텐데 그럼 15년은 걸리겠네요. 준석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대리님, 최근에 건강은 어떠세요? 그 순간 준석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건강이요? 네, 들리는 소문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다던데.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회사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산업재해 처리도 해야 하고 의료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는데. 아, 그건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죠? 직원의 건강 상태를 속이는 건 회사에 대한 또 다른 기만행위거든요. 준석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혹시 진단서 한번 봐도 될까요? 회사 차원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그건 집에 두고 와서 그럼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정말 아프시다면 회사에서 최대한 배려해 드려야죠. 다음 날 준석 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사직서만 팩스로 보내왔죠. 개인 사정상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사직하겠습니다. 그 사직서를 보며 저는 피식 웃었어요. 역시 거짓말쟁이는 끝까지 거짓말쟁이네요.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대현 변호사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거든요. 사장님, 이준석 씨가 새로 결혼한 박소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요. 어떤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네요. 우선 그 여자는 현재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3명이나요? 네, 이준석 씨 말고도 다른 2명의 기혼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중 1명은 이준석 씨 회사 상사였고요. 그럼 준석 씨는 모르고 있겠네요?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이준석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지금까지 약 8억 원 정도 잃었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준석 씨가 저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사장님, 이 정보를 이준석 씨에게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아직은. 왜요? 더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요.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준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만나서 하자. 중요한 얘기야.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준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초췌하고 지쳐 보였죠. 민정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소영이가,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 드디어 현실을 깨달았나 보네요. 어떻게요?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도박했어. 그것도 몇 억씩. 그리고 다른 남자가 또 있었어. 준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아, 나 이제 정말 혼자야. 빚만 남고.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가 성공한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도움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사과요? 15년 동안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준석 씨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저는 급히 말렸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민정아, 나 정말 후회해. 너 같은 여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이준석 씨, 이미 늦었어요. 알아. 알고 있어.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준석 씨.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준석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하지만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복수에 성공했는데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저 자신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준석 씨와 카페에서 만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민정아.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만했던 표정 대신 지쳐 보이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거실에 앉으신 어머니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민정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무슨 말씀이요? 민정이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 아이가 너희 집 진짜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아버지 회사 이야기야. 강산업이라는 회사 있었잖니.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회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건 최근에야 알았거든요. 준석이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너희 아버지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너희 아버지 덕분이었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준석이가 성공하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 자기가 다 이룬 줄 알고 너무 교만해진 거야. 어머니, 내가 그 애를 잘못 키웠나 보다. 당시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았잖니.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준석 씨는 회사 일이 중요하다며 잠깐만 얼굴을 비췄었거든요. 그때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었어요. 민정아, 너를 진심으로 사과한다. 준석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민정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준석이를.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그건 그 애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 매일 너 이야기만 해.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너를 잃은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어머니,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아요. 알아, 민정아. 그래도 생각만 해봐 줄 수 있겠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준석 씨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복수를 계속해야 할까요? 그때 김대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이준석 씨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죠? 사실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박소영이라는 여자한테 완전히 속은 거더라고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박소영은 준석 씨 말고도
여러 남자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돈을 우려먹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이준석 씨 명의로 받은 대출이 총 12억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고요. 그럼 준석 씨는 완전히 당한 거네요?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지금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설 탐정을 통해 확인했는데 매일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면서 사장님 이야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가 얼마나 좋은 여자였는지 이제야 안다. 내가 정말 바보였다. 이런 말만 반복한다고요. 순간 준석 씨가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저를 속이고 떠난 그가 이제는 다른 여자한테 똑같이 속고 있다니. 변호사님, 혹시 이준석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선처해 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횡령 고발도 취소할 수 있고 회사도 다시 받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확신이 서신 후에 결정하세요. 한 번 속은 사람이 또 속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복수를 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용서하라고 하실까?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민정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는 거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란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우연히 마트에서 준석 씨를 만났어요.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민정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이준석 씨는요? 나는 준석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젖어 있더라고요. 민정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겠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이준석 씨,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알아.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는 없을까? 어떤 기회요? 다시 시작할 기회 말이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 생각해 볼게요. 정말 생각해 봐 줄 거야? 약속은 못하지만 생각은 해볼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복수가 정말 옳은 걸까? 이렇게 끝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이 행복한가? 마트에서 준석 씨를 만난 후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석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민정아,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준석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민정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인데 제가 나설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15년간 저를 딸처럼 키워주신 분이기도 했고요.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이야. 하지만 민정아, 너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30분 후에 거기서 만나요. 병원에 도착하니 준석 씨가 중환자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더라고요. 옷은 며칠 동안 못 갈아입은 것 같았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해. 수술이 필요한데 성공률이 50%래.
준석 씨의 눈은 완전히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일단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상황부터 들어봐요. 의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태가 심각했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가족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누구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그럼 서명해 주세요. 준석 씨의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가 괜찮아지실 거예요. 수술이 시작되고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4시간이 넘는 긴 기다림이었죠. 민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는 저에게도 소중한 분이에요. 나 정말 후회돼. 너 같은 여자를 놓쳤다는 게. 지금은 어머니 생각만 해요.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 합니다. 준석 씨가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죠. 간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준석 씨는 박소영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간병까지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이준석 씨, 제가 간병인을 구해드릴게요. 아니야, 민정아. 내가 거기까지 할 이유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제가 간병인을 구해드렸고 병원비도 일부 도와드렸어요. 물론 김대현 변호사는 반대했죠. 사장님, 너무 선량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변호사님,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아픈 어르신을 도와야 할 때고요. 며칠 후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민정아, 고맙구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었는데. 준석이 그 바보가 왜 그랬는지. 준석 씨는 매일 빠지지 않고 병원에 왔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밤늦게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죠.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민정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내 덕분에 살았어. 어느 날 저녁 병원 카페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정아, 나 정말 변하고 싶어. 어떻게요? 예전에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말로는 쉬워요. 알아.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해. 어떤 행동이요? 준석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박소영이랑 완전히 정리했어. 이혼 서류도 냈고. 그래요? 그리고 회사 돈 15억. 나 혼자 갚기엔 너무 큰 금액이야.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내 아파트 팔기로 했어. 아파트를요? 응. 그럼 10억 정도는 한 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 5억은 계속 일해서 천천히 갚고. 저는 놀랐어요. 그 아파트는 준석 씨가 유일하게 가진 재산이었거든요. 그럼 어디서 살 거예요? 친구 집에 얹혀 살거나 아니면 고시원이라도.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함께 작은 전세방을 구하려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어요.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이준석 씨, 진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후회해. 매 순간 후회하고 있어. 너를 잃은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고. 민정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해.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 며칠 후 준석 씨가 정말로 아파트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팔려서 회사에 10억 원을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이제 횡령 고발은 보류해 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하지만 또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요. 그 즈음 어머니의 상태도 많이 좋아지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었어요. 민정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났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준석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아, 내가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해. 부산이요? 갑자기 왜요? 거기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새로 시작하고 싶어.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가려고. 부산에 요양원도 좋은 곳이 있대. 저는 잠시 당황스러웠어요. 이상하게 준석 씨가 멀리 간다는 생각이 서운하더라고요. 언제 가실 예정이에요? 다음 주쯤. 민정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이준석 씨, 응? 진짜 잘 살 거죠? 부산에 가서도? 당연하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그럼, 가세요. 새로운 인생 잘 살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5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거든요. 복수도 했고 사과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제6장 새로운 시작의 갈등 2800자. 준석 씨가 부산으로 떠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2천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회사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복수도 완벽하게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회사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상의 반복.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김대현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우울하다기보다는 허전하다고 해야 할까요? 혹시 이준석 씨 때문인가요? 글쎄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장님, 부산에서 온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이준석 씨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어머니 병원에 가서 간병하고 그리고 매주 서울은행에 50만 원씩 입금하고 있어요. 나머지 빚을 갚겠다고. 정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람이 매일 편지를 써요. 편지를요? 네, 사장님께 보내는 편지인데 발송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쓰기만 하고. 김대현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몰래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준석 씨가 쓴 편지가 20통 넘게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읽어보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민정아, 부산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 매일 너 생각이 나. 공장에서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매 순간 깨닫고 있어. 두 번째 편지.
오늘 어머니가 민정이는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보셨어.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잘 지낼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정말 그런지 궁금해. 세 번째 편지. 민정아,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비록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거든.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하는 보람을 느껴.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의 가책 없이 잠들 수 있어서 좋아.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편지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민정아,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15년 동안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나는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든.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 그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온 거였어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대형 무역에서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경쟁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대형 무역은 저희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처였어요. 김대현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변호사님,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네,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준석 씨가 예전에 부산 쪽에 거래처 인맥이 많다고 했었거든요. 설마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또 다른 거래처에서도 계약 조건을 대폭 수정해달라고 요구해 온 거였어요. 사장님, 이상해요. 갑자기 여러 거래처에서 동시에 이런 요구를 해오는 게 혹시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대현 변호사가 조사해 본 결과 정말로 누군가 저희 회사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박소영이라는 여자가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박소영이요? 준석 씨 전 부인이었던? 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사장님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왜요? 복수 심리인 것 같아요. 이준석 씨를 잃은 것에 대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준석 씨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주제에 이제 와서 복수라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준석 씨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봐야 할까? 마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어요, 어머니. 회사 일 때문에. 무슨 일인데?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야. 하지만 어머니, 준석이가 부산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매일 너 걱정만 해. 정말요? 응, 그 아이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민정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정말 준석 씨에게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준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준석 씨, 저 민정이에요. 전화 너머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정말 너야? 네,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
역시 저부터 걱정해주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회사 일 때문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준석 씨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올라와 주실 수 있어요? 응, 바로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죠.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카페에서 준석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성숙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계산적이었는데 이제는 진실해 보였어요. 민정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만 봐도 충분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어색함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이준석 씨, 부산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만 보람있게 지내고 있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고 저녁에는 어머니 병간호하고 바쁘지만 마음은 평온해.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응, 나도 느껴. 예전에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준석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아,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어? 내가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 저는 회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소영이 배우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요. 그 여자가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 준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산 쪽 거래처 연결해 줄 수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당연하지.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소개해 줄게. 그런데, 네. 민정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 이상한 조건을 내세우는 건 아닐까 해서요. 무슨 조건이요? 나랑 다시 시작해 줄 수 있을까?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준석 씨, 민정아, 나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 그런 바보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너만 보고 살 수 있어.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알아. 그래서 시간을 달라는 거야.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요? 6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6개월? 네, 그동안 우리 서로 만나보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봐요. 준석 씨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 기회를 줄 거야? 약속은 못하지만 시도는 해볼게요. 그날부터 준석 씨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며 회사 일을 도와주었어요. 정말로 부산 쪽 거래처들을 여러 곳 소개해 주었고 박소영의 방해 공작도 막아주었어요. 사장님, 이준석 씨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김대현 변호사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분 인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새로 계약한 거래처가 벌써 3곳이나. 한 달이 지나자 회사 상황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매출도 이전보다 20% 증가했고 새로운 사업 기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준석 씨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자기가 도와줬다고 자랑하고 대가를 요구했을 텐데 이번에는 묵묵히 도와주기만 했어요. 민정아,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해. 예전에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준석 씨, 과거는 생각하지 말아요. 고마워, 민정아. 이런 기회를 줘서 2개월째가 되었을 때 준석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정아, 이번 주말에 부산에 내려와 볼래?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 내가 사는 곳도 보여주고 싶어. 부산에요? 응.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봐줬으면 좋겠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부산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부산에서 본 준석 씨의 생활은 정말 단순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이준석 씨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외롭지. 하지만 예전처럼 허황된 꿈 꾸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민정아, 나 너랑 다시 살고 싶어. 정말 간절해. 그때 어머니 병실을 방문했어요. 많이 회복되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준석이 정말 많이 변했어. 매일 너 이야기만 해. 어머니,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니? 3개월째, 4개월째.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준석 씨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그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5개월이 지났을 때 준석 씨가 특별한 편지를 보내왔어요. 민정아, 1개월 후면 내가 정한 6개월이 끝나. 나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 너는 어때? 만약 아직 확신이 안 선다면 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드디어 마음을 정했어요. 6개월째 되는 날, 저는 준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준석 씨, 결정했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봐요. 전화 너머로 준석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요. 약속할게. 목숨 걸고 약속해. 그날 저녁 준석 씨는 부산에서 올라와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민정아, 나와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정말 평생 너만 사랑할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제8장 진정한 해피엔딩 3천자. 재결합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특히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로 완성되었구나. 민정아,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한다. 결혼식에서 준석 씨가 한 서약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민정아, 15년 전에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야.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너만을 사랑하고 평생 지켜줄게.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저도 마음을 열고 대답했어요. 이준석 씨, 저도 과거는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살아가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15년 전 첫 신혼여행도 제주도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민정아, 15년 전과 비교해서 어때? 훨씬 좋아요. 그때는 신혼의 설렘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나도 그래.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준석 씨가 팔았던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여보, 이 집에서 새로운 추억 많이 만들자. 응, 좋아. 회사 일도 안정됐어요. 준석 씨가 부산에서 연결해준 거래처들 덕분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직원들도 늘렸어요. 준석 씨는 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평사원부터 시작했지만 전혀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 임원 아니어도 상관없지? 당연히 상관없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게 맞죠. 고마워.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할게.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석 씨가 개발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대성공을 거둔 거였어요. 사장님, 이준석 대리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정말 대박이에요. 김대현 변호사도 감탄했어요. 정말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요. 매출이 50% 증가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석 씨를 칭찬해 줬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부산에서 일할 때 배운 거야.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겠더라. 역시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자랑만 했을 텐데. 예전에 나는 정말 한심했어. 지금의 내가 진짜야. 2년째가 되었을 때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임신 소식이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준석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아줬어요. 정말? 정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확실할 거야. 민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에서 임신 확진을 받았을 때 준석 씨는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우리 아기야, 아빠가 정말 잘해줄게. 엄마한테 했던 실수는 절대 안 할 거야. 임신 기간 동안 준석 씨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고 병원 검진도 빠지지 않고 따라왔어요. 여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고마워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기다, 민정아. 정말 예쁘다. 준석 씨가 아기를 안으며 울었어요. 아가야, 아빠가 엄마를 많이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 아이 이름은 건우라고 지었어요. 건강하고 우뚝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죠. 준석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밤중에 아기가 울어도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여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육아 때문에 힘들 법도 한데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해줬어요. 민정아, 준석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대학 동기들도 와서 축하해줬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네. 준석 씨가 아이를 안고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를 용서해주고 기회를 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 말이에요.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도 꾸준히 성장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전했고 준석 씨도 실력을 인정받아서 부사장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정이 화목해요. 매주 일요일에는 어머니 댁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건우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건우가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세요. 우리 건우,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지난 주말에는 준석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그래도 정말 고맙다. 그런 준석 씨를 보며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2천억 원의 유산도 좋은 곳에 쓰고 있어요.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여보, 올해 장학생들 성적표 왔어.
어떻게? 전부 우수해요. 우리가 도운 보람이 있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제는 건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여보, 들었어? 건우가 엄마라고 했어. 준석 씨가 더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제 말도 하네. 정말 신기해.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가끔 예전 일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박소영이라는 여자나 그때의 아픈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며칠 전에는 박소영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박소영 기사 봤어? 응, 봤어. 자업자득이지. 미안해.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잖아.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말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미래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올해 말에는 둘째를 가질 계획이에요. 여보, 건우한테 동생 만들어줄까? 좋아요. 이번에는 딸이면 좋겠어요. 응, 나도 딸 갖고 싶어. 이런 소박한 꿈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복수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배신감과 분노를 사귀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용서를 선택한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의 준석 씨는 15년 전에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숙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젯밤에 건우를 재우면서 준석 씨가 말했어요. 건우야, 아빠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건지, 사랑이 뭔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완성됐어요. 과거의 아픔도 복수의 욕망도 모두 잊고 사랑만 가득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이고요. 저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그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미움에만 매달려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